여러분, 퀸스 갬빗이라는 드라마 기억하시죠? 전 세계를 사로잡았던 그 체스 천재 이야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드라마를 기억하실 텐데요. 근데 이 엄청난 이야기 사실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아세요? 오늘은 바로 그 원작 소설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2020년이었죠. 이게 그냥 드라마가 아니라 뭐랄까 거의 하나의 문화 현상이었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갑자기 체스에 막 열광하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우리가 본 그 화려한 화면 뒤에는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한 진짜 원작 이야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볼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이 세련된 드라마 뒤에 숨어 있는 생각보다 훨씬 오래된 그 뿌리를 한번 찾아가 보자는 거죠. 바로 1983년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월터 테비스의 원작 소설이 나온 게 바로 이때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열광했던 그 이야기가 사실은 거의 40년이라는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우리에게 온 거였죠. 아니, 그럼 대체 1983년에 나온 소설이 어떻게 40년이나 지나서 이런 어마어마한 센세이션을 일으킬 수 있었을까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모든 천재에게는 그 시작점이 있기 마련이죠. 우리의 주인공 베스 하먼의 시작은 정말 차가운 보육원이었어요. 자, 이제 그녀의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베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한쪽은 보육원에서 나눠주던 그 초록색 약, 신경안정제였죠. 이건 뭐랄까 혼돈과 도피 그 자체였어요. 그리고 그 정반대편에 있었던 게 바로 지하실에서 발견한 체스판, 64개의 칸으로 이루어진 완벽한 질서와 통제의 세계였던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체스판 앞에서 베스는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인 샤이벌 씨를 만나게 됩니다. 이 보육원 관리인 아저씨가 바로 베스의 첫 스승이자 첫 상대, 그리고 어쩌면 그녀의 가능성을 처음으로 의심했던 사람이기도 했죠. 한마디로 잠자고 있던 베스의 천재성을 깨운 열쇠 같은 존재였어요. 하지만 시작부터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여자는 체스 두는 거 아니야. 샤이벌 씨가 툭 던진 이 한마디가 사실은 베스가 앞으로 평생 동안 써와야 할 그 거대한 남성 중심 체스계의 편견을 보여주는 한마디였던 거죠. 베스가 체스를 연습하는 방식은 정말 독특하다 못해 좀 섬뜩하기까지 했어요. 이게 다 그 초록색 약 신경안정제 때문이었는데요. 그녀의 천재성이 바로 이 중독과 아주 깊게 연결되어 있었던 거예요. 밤이 되면 약기운을 빌려서 기숙사 천장에 거대한 체스판을 상상하고 거기서 혼자 밤새도록 게임을 했던 거죠. 자, 이렇게 약물과 체스라는 양극단의 세계에 동시에 발을 들인 베스는 인생의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바로 천재성이라는 눈부신 빛,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오는 중독이라는 짙은 그림자.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그녀가 치러야 할 대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보육원을 나와 입양된 후에 베스의 재능은 그야말로 폭발합니다. 보육원 지하실에서 체스를 처음 배웠던 아이가 첫 토너먼트에서 우승하더니 켄터키주 챔피언이 되고 순식간에 미국 챔피언 자리까지 올라가 버려요. 이게 전부 다 불과 몇 년 만에 일어난 일이라는 게 믿어지세요? 체스계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죠. 이런 신동은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이 소설의 가장 중요한 갈등이 시작됩니다. 체스판 위에서 승승장구할수록, 즉 외부적으로 성공하면 할수록 베스의 내면은 오히려 더 깊은 외로움과 중독에 빠져들게 돼요. 성공과 불행이 같이 커지는 거죠. 자, 이제 미국 챔피언이 된 베스에게 남은 목표는 딱 하나뿐이었습니다. 바로 세계 정상이죠. 그리고 그 정상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벽이 있었으니 바로 냉전 시대의 막강한 체스 강국 소비에트 연방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녀의 최종 목표는 단 한 사람, 소비에트의 세계 챔피언 바실리 보르고프를 꺾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보르고프라는 인물이 보통 상대가 아니었어요. 그는 마치 실수라는 걸 모르는 기계처럼 아주 냉철한 소비에트 체스 그 자체를 상징하는 인물이었죠. 그래서 베스는 생각해요. 저런 기계 같은 사람을 이기려면 나도 약의 힘을 빌려서 인간을 초월해야 한다고 말이죠. 그리고 멕시코 시티에서 드디어 보르고프와 첫 대결을 펼치게 되는데요. 결과는 처참한 패배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개인적인 비극까지 겹치면서 베스는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이 사건이 바로 그녀의 인생을 그야말로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고 맙니다. 자, 이렇게 모든 게 무너져 내린 상황에서 과연 베스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펼쳐질 이야기의 마지막 장은 바로 그녀가 어떻게 다시 일어서고 진정한 승리를 거머쥐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졌지만 놀랍게도 베스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민 사람들은 다름 아닌 과거에 그녀가 이겼던 라이벌들이었어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평생을 외톨이 천재로 살아왔던 베스가 바로 이 순간 처음으로 함께라는 것의 힘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드디어 이 소설의 제목인 퀸스 갬빗의 진짜 의미를 생각해보게 됩니다. 퀸스 갬빗은 체스 용어인데요. 경기 초반에 일부러 폰 하나를 희생해서 나중에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전략을 말해요. 이 전략이 사실은 베스 하먼이라는 인물의 인생 전체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은유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베스 하먼이 더 큰 승리를 위해 희생한 폰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녀가 자기 인생에서 던진 갬빗은 대체 뭐였을까요? 그녀가 희생한 건 바로 평생 자신을 지탱해온 목발이었던 중독과 고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진짜 마지막 승리는 체스판 위에서의 승리가 아니었어요. 바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거였죠. 마침내 약물 같은 외부의 힘이 아니라 온전한 자기 자신을 믿고 모든 걸 거는 진짜 퀸스 갬빗을 성공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과연 진정한 천재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 없이, 공동체 없이 혼자서 완성될 수 있을까? 베스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 이걸 말해주고 있죠. 아무리 뛰어난 천재라도 혼자서는 진정한 정상에 오를 수 없다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